네, 안녕하십니까.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월파 정시림의 생애, 사상, 그리고 학문 활동에 대해 강의를 맡은 전남대학교 철학연구센터 조우진입니다. 저의 전공은 주역철학 전공입니다. 명말 총처시대 기철학자인 선산 왕부지역학을 전공하였습니다. 현재는 2019년도 인문사회연구소 사업에 선정되어 노사 기정진 선생을 비롯한 노사학파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가을은 온갖 만물이 사그러지고 열매가 단단하게 익어가는 때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다 버리고 필요한 것만 남겨주죠. 감나무의 감잎을 다 떨어지고 익은 감만 남은 때죠. 그리고 이때는 어디론가 가고 싶고 또 무언가 사색에 빠지고 싶은 계절입니다. 월파 정시렵은 이런 가을에 무슨 사유를 했을까요? 오늘은 조선이 멸망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노사 기정진의 직전제자인 보성 출신 월파 정시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조선의 선비들은 어떤 사유를 하고 있었는가? 즉, 조선의 지식인 선비는, 즉 기득권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꿈꾼 것은 모두 공정한 사유였는가? 그리고 보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더 나아가 19세기에서 20세기 초 시대 상황은 어땠는가? 이러한 사유를 바탕으로 1839년에서 1912년에 살았던 조선 후기 유학자 월파 정시랩의 생애와 삶은 어땠는가? 셋째로 월파 정시랩이 어떤 성리학적 사유는 도대체 무엇이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최고의 지식인 선비는 무엇을 어떻게 사유했을까? 그들은 나라를 건국할 당시 성리학 체계로 도덕국가를 완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상국가라고 얘기했죠. 즉, 그들은 세상을 이와 기의 관계로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와 기의 관계에서 우주 원리인 태극과 작용인 음양오행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또 그것은 인간의 삶과 어떻게 연관시켰을까요? 즉, 우주론이 심성론으로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조선의 선비들은 마음, 본성, 감정의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칠 논쟁이 있죠. 사단, 칠정에 대한 사단과 칠정, 감정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죠. 또 인물성 동의로 인간과 동물의 본성은 같은가 다른가 호락 논쟁이 일어나죠. 본성에 대한 문제죠. 예속 논쟁, 예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죠. 상복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성리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천인 합의를 의미하는 사상입니다. 천명지성이라고 하죠. 주경에 나오는 구절이죠. 하늘이 명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즉 성증기죠. 성증기.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하는데요. 성리학을 또 다른 말로는 정주학이라고 합니다. 정의천과 주자를 이름을 따가지고 성을 따가지고 정주학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주자가 일단 성리학을 집대성했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는 송나라 때 학문이기 때문에 송학이라고도 하기도 하죠. 또 전체적으로 어떤 성리학자의 이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조선은 성리학으로 구성된 도덕국가입니다. 조선을 이해하는 이론은 이론인데 원리로서 있는 이와 현상으로 드러나는 기의 세계는 우리 문화와도 많은 연관관계가 됩니다. 즉
그 원리가 바로 음양 오행의 기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조선이라는 사회가 도덕 국가가 원리였다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올파를 비롯한 조선 선비들은 옆에 있는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이 그림의 모습은 우주의 모습입니다. 우주라는 것은 지부, 집주인데 우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 땅을 말하는 공간을 의미하고 주라는 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추나추동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주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합해가지고 말하는 의미죠. 동양에서는. 그래서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시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라는 것은 어떤 음양의 의미고 주라는 것은 오행. 그래서 천지추나추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음양과 목화토 금수죠. 오행은 목화토 금수 상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하죠. 일주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가운데는 중으로서 한가운데는 태극입니다. 태극 중심이죠. 모든 우리가 가지고 세계에는 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물들은 중심이 있죠. 가운데란 중심이 바로 그게 태극입니다. 이 중심으로부터 모였다 흩어졌다 기가 작용을 하는 것이죠. 태극으로부터. 그 태극으로부터 모였다 흩어졌다는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음과 양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태극 그림에서 왼쪽 부분이 바로 양이고요. 오른쪽 부분이 음입니다. 그리고 밖으로 보면은 오행이 있습니다. 목, 이건 공간적 의미죠. 목, 화, 토, 금, 수. 이건 시간적 의미죠. 실제로는 토가 가운데 있지만 시간적 의미를 말 때는 토가 늦여름에 속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화, 토, 금, 수로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도덕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사회가 도덕 국가였다면 도덕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했을까? 하늘에 도덕이 있고 인간의 도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도는 뭔가? 중요에 나오는 구절이 있죠. 성자, 천지도야라. 성지자, 인지도야라. 성이란 것은 하늘의 도이다. 하늘의 도라는 것은 성이란 것입니다. 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돌아가는 성실하죠. 한 번도 어기지 않죠.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성실한 모습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천일합일이겠죠. 하늘의 모습을 인간이 그대로 닮아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겠죠. 그게 바로 천일합일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도가 이 성실함이라면 하늘의 덕은 무엇일까? 하늘의 덕이라는 것은 주역, 건계, 괴사에 처음 나오는 원, 형, 리, 정입니다. 하늘의 덕이라는 것은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다는 것이죠. 하늘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도가 성이고 하늘의 덕은 크고 형통하고 이롭고 바르고 온영리정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목, 화, 토, 금, 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인간의 도는 뭘까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성지죠. 성지. 이것을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죠. 하늘은 성실하게 돌아가 있고 하늘의 모습대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이 인간의 도고 있죠. 그렇다면 인간의 덕은 뭘까요? 덕은 바로 인간의 덕은 인, 의, 예, 지겠죠. 원형 이정의 하나의 덕성이 인간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 의, 예, 지로 드러나게 되죠. 그렇다면 원형 이정의 덕성이 하나의 덕성이 인간의 덕성으로 원형 인의 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하늘의 도인 성이 인간에 와서 성지,
그 하늘의 성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그림 더 보면은 여기가 바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요. 음이 가장 처음 생겨날 때입니다. 그래서 양이 처음 생겨날 때입니다. 양이 점점 생겨가지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면 가장 극도로 오르겠죠. 양이 다시 양이 사그러들고 음이 생겨나가지고 겨울이 되면 가장 극도로 오르겠죠. 그래서 이런 작용을 계속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동, 서, 남, 북 하면 공간적인 사유죠. 동쪽하고 서쪽하고 남쪽, 북쪽은 공간적인 사유인데 인, 의, 예, 지 이게 바로 공간적인 사유입니다. 그런데 원, 형, 리, 정 하면은 시간적인 사유죠. 돌아가는 게 온전히 시간적인 사유죠. 그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하늘의 모습은 시간적인 사유가 인간에 들어오면 공간적인 사유로 이렇게 바뀝니다. 희노애락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죠. 여기가 봄이 희고요. 희. 그 다음에 가을이 노고 예라는 것은 겨울에 해당되고 락이라는 것은 여름에 해당되고 그래서 희노애락도 공간적 사유가 되겠죠. 기륭해림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은 길하게 되고요. 겨울은 흉하게 되고 봄은 회가 되고 가을은 인쇄갈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도덕이 바로 하늘의 도덕으로부터 이렇게 하늘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조선시대, 조선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도덕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인간의 도덕 원리로 적용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죠. 무궁화 꽃을 보면은 꽃잎이 밖에 5개가 있죠. 오행이죠. 한가운데 중심이 있죠. 꽃수술. 그게 태극입니다. 그 가운데 사이에 있는 색깔이 좀 다른 색깔이 있죠. 분홍색, 진한 분홍색. 그게 바로 음양입니다. 그래서 무궁화꽃 하나 보더라도 음양오행, 태극으로 만들어진 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궁화꽃을 무궁무광에 핀다고 해서 무궁화꽃이라고 하죠. 그러면 주렴기가 말했던 무국이 태극,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태극기를 보더라도 그렇죠. 태극기는 어떻습니까? 가운데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눠져 있고요. 밖으로 건곤감리. 그렇죠? 건곤감리죠. 하늘이고 땅. 하늘과 땅 사이에서 만물이 나오고요. 감은 뭡니까? 감은 물이죠. 달에 해당되죠. 리는 해니까 태양의 달이 불이니까 태양에 해당되죠. 그래서 해와 달이 이 만물을 길러주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이 만물을 낳으면 해와 달이 이 만물을 길러주죠. 태극기 같은 그런 음양오행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죠. 한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은 그 해례본에 보면 계자해 첫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지 만물의 이치는 모두 음양오행이 따릅니다. 음양오행이라고 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나는 음양오행으로 한글을 짓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글을 만들 때 음양오행으로 만드는데 사람들이 세종이 그러죠. 사람들이 글을 잘 모르니까 음양오행으로 만드는데 거기에는 음양오행 원리를 위해서 모음과 자음을 만듭니다. 모음은 음양의 논리로 천지인 있죠. 음양의 논리로 만들고요. 자음은 오행의 논리로 목화토 금수 상승의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서울의 수도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흥인문, 돈인문 이렇게 해가지고 사대문을 만들 때 보신가 그러면서 도덕국가를 만들죠. 도덕국가 시스템으로 문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외에 360군을 만들어가지고 360군이라는 것은
1년 360일을 상징하죠. 그런 것처럼 조선이라는 사회는 어떤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국가 형식을 만들고요. 또 그 도덕과 원리가 바로 하늘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방식을 올파를 비롯한 조선시 선비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사유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19세기에서 20세기 현지 세계는 어떠했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도덕국가 원리가 무너지는 시기죠. 즉 성리학적 사회체계가 붕괴되는 시기입니다. 중국의 주나라가 무너진 것처럼 정명, 어떤 질서성이 파괴된 때이죠. 그래서 정명이라는 것은 이름을 바르게 한단 말이죠. 명분을 바르게 한단 말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그런 어떤 체계, 유기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조선시대 그 19세기, 20세기 초 상황은 내부적으로는 동학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농민들이 봉기하게 되죠. 성략적 입장에서 봐서는 동학이 자기에 대한 정명이 안 되는 정명에 대한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많은 삼정문란에 대해서 밑에 있는 어떤 관리들이 삼정문란을 일으키죠. 전정, 분정, 황고. 또 외부적으로는 서학이 들어옵니다. 서학. 천주교가 유입되죠. 그리고 또한 일제가 많은 수탈을 하게 되죠. 일제가 침입하게 되고. 그래서 조선이라는 사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내우 외환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파가 살았던 노사학파가 형성됐던 시기는 내우 외환의 시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정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학이란 것은 성리학이죠. 그래서 조선은 성리학적 사유와 위기 질서였던 무너지는 또 사회 현상에서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그런 시기죠. 즉 정주학, 주자학의 위기가 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때는 위정척사 사상과 개화 사상이 어떤 대립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 때, 그 시대 상황 때 성략체가 무너지는 시기 때 올파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올파는 상당히 삶이 가난했습니다. 가난함 속에서도 항상 경전을 보면서 현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면서 상당히 농사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명자에도 나오죠. 항산이면 항신이라. 양심을 아무리 발휘하려고 해도 물질, 항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파는 이런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주경야독했습니다.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으면서 세상의 이치와 윤리도덕적인 삶이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했던 것이죠. 그래서 올파는 공명과 정주학 같은 학문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정주 학문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노사 기정지 선생의 영향이 크죠. 공명은 노사를 만나기 전에 많은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요. 우리는 힘든 이런 상황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착하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착한 본성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올파, 정실입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올파, 정실입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도덕국가 조선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책임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조선이 무너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자신은 끊임없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제에 저항했던 선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 조선의 많은 선비들은 다 일제에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올파는 더더욱 가난한 삶 속에서도 더더욱 어떤 자신의 어떤 삶을 공명이랄지 정주와 우리 말은 유학적인 사회 방식 안에서 이겨내려고 무지 노력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